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현재 지금 조지아주의 대배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 그 주장과 관련해서 기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지아주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3개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in any time이라도 기소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3개 혐의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도록 어떤 추진을 한 것, 그리고 투표수를 찾아라. 말하자면 본인이 공화당 대통령이고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선거구 관계자들에게 그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압박, 압력, 위협, 협박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주마다 미국은 법이 달라서 조지아주에서는 이게 이제 그 마피아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반응이 아주 쏴합니다. 계속 전부 대문자로 검사도 가짜다. 파니 윌리스 검사도 가짜다. 누가 도대체 내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작하지 않았다고 증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반대로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금 증인들은 있고요. 실제로 전 부지사 제프 덩컨, 요즘은 뭐 CNN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요. 전에 공화당이었고 그 부지사였는데 그 뒤로는 출마하지 않고 지금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제프 덩컨 전 조지아의 부지사가 내일 증인 출석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풀튼 카운티 증인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고요. 글쎄요, 5시가 되면은 이게 클로징 타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기소되면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 카메라로 세계에 중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법은 판사의 허락이 있으면 카메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인데 보다 법적인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지난번에 뉴욕이라든가 마이애미 법정에 출두할 때 보기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워싱턴 DC 법정에 출두할 때도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그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법정 그 모든 것들이 재판이 중계가 된다면 언론이 요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언론은 당연히 요청을 했을 테고 판사는 거의 승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기소 케이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소장이 어떤지를 읽어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읽어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텔레비전이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1월 2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1월 6일이었는데 1월 2일에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더 찾아내라고 한다든지 이 같은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처음에는 그거 나 전화도 안 걸었어. 했는데 본인의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세계에 생중계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상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의 법원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만약에 그 결과가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뒤에 또 그 커뮤니티란에 메모 등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맨 앞에
내용은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맨 앞에 그 썸네일에서 트럼프 기소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하와이에서도 지금 줄 소송 케이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직도 연결이 되지 않을 때 DNA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관계자들이 자동차를 보고 다 뭐 부서진 그런 그 잿더미에서 사람들의 시신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신이 없어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체를. 강철도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 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DNA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소송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전력회사, 하와이 전력회사를 합동소송을 했더군요. 왜냐하면 이런 불이 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처럼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있는 일이죠.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불을 막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쪽 지역의 여러분들은 전력회사가 뭔가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회사 소송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건 하와이 주정부, 그 카운티 정부, 뭐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의 또 다른 섬의 카운티, 이 라하이나의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정부, 로컬 정부를 상대로도 아마 또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안 됐다.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 그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어떤 분께서, 이분은 이제 평생을 그 라하이나 쪽에 사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불길이 오니까 바다로 사람들이 막 대피하는 거예요. 한 가족 5명이 자동차에서 나와서, 저는 여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버지가 2살 된 아들을 이 한 남자에게 주고 다 같이들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모르는 사람의 2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사람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다 뭐 서로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아주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조건 중에서 아주 노블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살짜리 아이를 안고 본인도 바다로 뛰어들었죠. 해서 널판지, 매니어 합판이 있어서 그게 뭐 한 여러 명이 같이 그 매니어 합판을 기대서 3시간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답니다. 이 2살짜리 모르는 사람의 아들도 이 모르는 또 다른 어른의 목을 꽉 껴안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양경비대가 구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52명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봤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은 다 불타버렸죠.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린 그런 것. 그리고 지금 하와이에서는요, 하루에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많으면 시신을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96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이외에 처음에는 한 1000명, 1500명, 2000명 행방불명이다 하다가 지금 휴대폰 같은 것이 복구가 되면서 통신이 한 1000 몇 분 정도죠.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1300분 정도가 행방불명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관계 당국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1300분, 비극적인 사태에 대비해야지 된다. 이 가운데서 또 이제 죽음을 알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수색견이 이럴 때는 미국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날이 더우니까 수색견도 헉헉거리고 자주 쉬어야지 되고 물도 먹어야지 되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한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마우이 섬의 관계자들은 저희 제발 좀 관광 오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데 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한 뭐 3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마우이 섬에서 페리스 힐튼이 휴가를 즐겨서 사진이 막 찍히고 남편과 어린 아들과 뭐 키스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찍혀서 조금 욕먹고 있던데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연방재해지역으로도 선포를 했고, 뭐 국가적인 지원, 또 연방재해청에서도 한 300명 정도의 전문가가 마우이의 그 라하이나 섬에, 그쪽에 그 도시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타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말 내내 계속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델라웨어, 주말이면 이제 델라웨어로 가잖아요. 거기에 갔다 해서 사람들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보니까 막 그 비난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은 조치를 다 하고 알아서 그 부처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연방재해청장 등이 열심히 그 일하고 있으니까는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 그래도 다 보니까 침대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시더군요. 하와이 케이스는 이렇고, 그리고 아침에도 탑뉴스, 지금도 탑뉴스인데 지금 아침보다 조금 더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캔사스, 혹시 아침에 제가 켄터키라고 말씀드렸으면 정정합니다. 아마 캔사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캔사스주의 메리언이라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메리언 카운티 레코드라는 주간 신문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주간 신문이 로컬 식당 주인과 무슨 뭐 식당 주인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과 얽혀서 법집행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자 집도 신문사도 몇 시간 동안 수색을 하고 많은 것을 압류를 해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중요한 매체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반기 든 것은 아침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들에 대해선 1980년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또 새로운, 맞습니다. 80년도에 사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법 집행관이 기자의 정보를 함부로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외는 있지만 아주 그 드물게 예외를 주는 것. 이번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주간 신문사하고 그 발행인 집도 갔잖아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영장 대신 소환장을 발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랍니다. 물론 범죄와 관련이 되면은 예외 적용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메리언이라는 지역 경찰국은 범죄와 관련된 거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절도했다. 식당 주인, 여자 주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유죄되고 한 그 기록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불법으로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이 신문사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다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음이 우리가 타겟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제일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지금의 발행인 에릭 마이어라는 사람 옆에 딱 줄을 서서 스탠바이 그 신문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릭 마이어라는 이 발행인의 어머니가 공동 소유주거든요. 조앤 메이어. 이분이 집에서 뭐 알렉사도 압수당했고요. 컴퓨터도 다 압수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98세셨는데 숨지셨답니다. 98세셨지만 보통의 98세 되신 분보다 훨씬 건강하셨고요. 그래서 아들이 소송을 한 거죠. 어머니의 사망도 이것과 책임이 있다. 우리 회사를 수색한 것도 불법이다. 법집행관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딱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니 뭐 라우런이 알렉사니 다 압류당하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아들은 한 3시 조금, 새벽 3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그대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디서 아침을 드실까요?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시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말하던 문장을 다 끝내지 못하고 숨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이거는 연방법 위반이야. 우리 언론사와 기자에게 이럴 수가 있어? 본인 것도 다 본인은 은행 기록까지 지금 다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하거든요. 에릭 마이어 씨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언론사에 대한 수정헌법, 기자에 대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이제 소송을 한 거거든요. 1869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신문이고요. 이 발행인도 아들 발행인도 오랜 동안 이제 20년 동안 다른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조금 커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작은 신문사이건 큰 신문사이건 아무리 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장 들이대고 몇 시간씩 직원들 다 나가라. 직원이 5명인가 그렇대요. 동네 로컬 주간신문이니까요. 발행부수는 한 4,000부라고 하고 이 메리언이라는 곳의 인구는 12,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인 건 맞네요. 아무튼 1869년도부터 만들어서 이 가족이 신문을 산 것은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몇십 년 됐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었던 대화를 나눴던 것 가운데서 내가 어제 그 일 때문에 죽고 말 거야. 너무 분노하셨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숨지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건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홍보, 광고 비슷하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시간으로 18일, 한국 날짜로도 18일인가 한국 날짜로는 19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가? 왜 캠프 데이비드인가?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반대의 상황이 될 때를까지도 생각을 한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의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아주 막 다정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국가별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약간씩 다르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 다르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군사적인 군사 훈련은 계속하고 핫라인도 설치되고 아마도 정규적으로 대통령들이 바뀌어도 정규적인 모임을 하는 이런 정도가 이제 공동 성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을 조금 볼 수 있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도를 해드린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시는데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격투기 주짓수는 아마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에휴, 그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 이제 우리 이것은 끝내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으면 나에게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데 연락이 없어. 그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그 격투기 하기 전에 내가 수술부터 좀 해야지 될 것 같아. 뭐 2군데 수술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원래도 마크 저커버그가 이 격투기에 대해서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훈련을 질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월요일이었고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만약에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로써 올려놓고 이 클립의 그 뭐죠? 그 썸네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